화학의 날개를 달자 한쌤의 새빨간 고급 화학 1-1-3 원자 오비탈의 모양과 에너지. 이번 수업 학습 목표. 첫 번째, 보호 모형의 문제점을 통해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오비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4가지 양자수의 개념을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 즉 궤도함수. 양자수, 양자수에서 4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로 주양자수, 두 번째로 부양자수, 세 번째로 자기양자수, 네 번째로 스핀 자기양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우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 보호 원자 모형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호 원자 모형을 현대 원자 모형으로 변천시켰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느냐? 바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먼저 그림을 보면은 위에 있는 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고 바로 아래가 다전자 원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헬륨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보호의 설명대로라면은 헬륨의 선 스펙트럼도 수소의 선 스펙트럼처럼 같은 부분에 스펙트럼이 찍혀야 되지만 다른 위치의 스펙트럼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의 경우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헬륨부터, 즉 다전자 원자는 헬륨 것만 그려볼게요. 원자 핵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그리고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도 2개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 스펙트럼 분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기기는 분해능이라고 해서 한 가지 여기 있는 이 스펙트럼을 확대해서 보지 못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기 있는 이 스펙트럼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헬륨의 선 스펙트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스펙트럼처럼 보이지만 4개로 갈라져 있는 이런 갈라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 갈라짐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현대 원자 모형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의 문제점에 의해서 2가지의 한계 때문에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에는 새로운 이론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중 한 가지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현대 원자 모형의 전자에 적용이 되는데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특정한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만을 알 수 있다. 즉 위치를 정확히 알면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즉 2가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확률이 50%다. 저기에 있을 확률이 3%다. 이렇게 확률로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x값이 바로 위치를 의미하고요. 여기 있는 p값이 운동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운동량 우리가 물리에서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었죠? 여기 있는 이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불확정성 원리에서 방향을 말한다 또는 속도를 말한다 이런 게 모두 다 운동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 건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다. 왼쪽 그림 밑에 If the present position is clear, the future direction is unclear. 만약에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미래의 방향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얘가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물체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또는 여기로 갈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운동량, 즉 방향에는 정확히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물체가 이 방향 또는 뭐 이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물체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현재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밑에 영어를 보면 If the future direction is clear, the present position is unclear 라고 써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즉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이 물체에다가 전자를 도입해주면 돼요. 현대 원자 모형에서 이 전자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또는 운동량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는 전자의 운동량,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즉 우리는 확률로만 말할 수가 있다. 전자가 여기에 있을 확률이 뭐 13%다. 저기에 있을 확률이 5%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건데요. 이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 즉 왼쪽 그림을 보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다 전자가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운동량이 정해지면 위치가 불확실해진다. 즉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같은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아. 움직이고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딱 캐치를 한 거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이고, 이거를 전자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보어 모형에서는 전자가 궤도에 있을 확률이 100%, 궤도하고 궤도 사이에 있을 확률이 0%였어요. 즉 전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확률이 도입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자가 여기 있을 확률이 한 50%, 이쪽에 있을 확률이 0.1%, 즉 100%와 0%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0%와 0%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불확정성 원리인 새로운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나타낸 함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또는 궤도 함수라고 말합니다. 보어 모형처럼 전자가 궤도에 무조건 있다, 궤도하고 궤도 사이에는 없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데, 현대 원자 모형은 그거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함수예요, 함수. 수학에서 함수는 뭐 x축, y축 이렇게 나와 있는 좌표에서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그린 게 바로 함수라고 하죠. 따라서 이 오비탈, 궤도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아봅시다.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즉 수학적 의미의 그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전자가 발견된 확률 분포를 점의 밀도로 나타낸 거예요. 즉 점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자가 발견의 확률이 높은 거고, 점의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자가 발견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전자들을 물감에 푹 담갔다가 얘를 물감을 푹 담았다가 놔요. 놓으면 얘네들 막 움직이면서 어디는 정확히 모르지만 발자취를 남기겠죠. 그 물감을 찍으면서 남기겠죠. 그럼 얘가 전자들이 자주 가는 곳은 점이 더 많이 몰려 있을 것이고, 잘 안 가는 곳은 점의 밀도가
낮겠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이 이런데, 그리고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이 낮은 부위는 이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점이 끝까지 찍혀있지 않지만 여기도 전자가 발견될 수 있고, 여기 부분, 여기도 전자가 발견될 수 있고, 여기서도 전자가 발견될 수 있고, 여기서도 전자가 발견될 수 있고, 여기서도 전자가 발견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율이 여기는 안쪽보다 현저히 낮을 뿐이에요. 즉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런 곳은 매우 낮고 여기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 원자 모형에서 원자 모형 그려라, 오비탈 한번 그려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애들까지 모두 다 그리게 되면은 계속 점을 찍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전자가 발견의 확률이 90%가 되는 곳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다 경계면을 그려서 얘를 오비탈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요 경계, 이 경계 안쪽으로는 전자가 발견의 확률이 총 90%이고 이 바깥으로는 전자가 발견의 확률이 10%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점으로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보면 아, 얘는 전자가 발견의 확률이 90%만 나타낸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오비탈, 이 궤도함수를 나타내는 양자수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양자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양자수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주양자수, 메인이라는 의미겠죠. 이 주양자수는 n이라고 기호로 나타내고 전자의 에너지 준임을 나타내는 양자수입니다. 두 번째는 부양자수, L이에요, L. 영어로 L이라고 기호로 나타내고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자기양자수라고 해서 소문자 M에 아래첨자로 L, 즉 부양자수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L,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오비탈의 방향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스핀자기 양자수는 소문자 M에 여기 스핀이라는 단어 기호인 S를 써줍니다. 따라서 전자의 스핀 방향을 의미해요. 지금은 이 4가지를 잘 모르겠지만 같이 이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주양자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 및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오비탈 또는 전자비트를 설명할 때 현대 원자 모형을 쓰고 싶지만 이론은 현대 원자 모형을 쓰고 그리고 그 원자 모형은 현대 원자 모형으로 쓰기에는 전자가 확률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은 보호에 있는 원자 모형을 가져다 쓸 겁니다. 따라서 다음 보이는 원자 모형이 수소의 원자 모형인데 보호의 원자 모형을 가져다 쓴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현대 원자 모형을 갖다 썼다면 이렇게 전자를 정확하게 그릴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점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전자가 있을 확률을 점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보는 사람도 살짝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과서나 다른 문제집들을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론은 현대 원자 모형을 가져다 쓰고 그림은 보호의 원자 모형을 가져다 쓴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현대 원자 모형의 그림은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호 거를 가져다 쓴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이 n이라고 하는 주양자수는 1, 2, 3, 4 이렇게 나가고 보호 원자 모형의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 껍질이라고 불렀던 그 K 껍질이 얘가 바로 보호 원자 모형에서 불리는 껍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K 껍질이 바로 이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N은 1, 첫 번째 껍질이 된 거고 L 껍질이 두 번째 껍질, M 껍질이 세 번째 껍질, N 껍질이 주양자수에서 4, 즉 네 번째 껍질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K, L, M, N 이거는 보호 원자 모형에서 쓰던 껍질을 부르는 명칭이고
우리가 현대 원자모형에서는 껍질을 주양자수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부양자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 부양자수는 방위양자수 또는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불립니다. 주양자수가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부양자수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는 n-1이기 때문에 0, 주양자수가 2면은 부양자수는 n-1이라서 0과 1을 갖고, 주양자수가 3이면 부양자수는 0과 1과 2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한번 배워볼게요. 그 전에 같은 주양자수를 갖는 전자라도 오비탈의 모양, 즉 부양자수가 다르면 에너지 준위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은 오비탈과 에너지 준위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웠듯이 부양자수가 1이라는 값을 가지면 부양자수는 종속적으로 0이라는 값을 갖고, 주양자수가 2라는 값을 가지면 부양자수는 종속적으로 0과 1, 그리고 주양자수가 3이라는 값을 가지면 부양자수는 0과 1과 2라는 값을 갖습니다. 근데 이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부양자수가 지금까지는 0, 1, 2 이런 값들이 나왔는데 이 0, 1, 2는 어떤 모양인지 같이 한번 봐볼 겁니다. 먼저 주양자수가 1이고 부양자수가 0일 때, 이때는 우리가 S오비탈을 갖게 됩니다. 이 S오비탈은 둥근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 모양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이 S오비탈의 S는 영어로 샤프에서 왔습니다. 샤프의 S를 따와서 S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양자수가 2일 때 부양자수가 0과 1이라는 값을 갖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오비탈의 모양을 볼 겁니다. L은 0일 때, 부양자수가 0일 때 마찬가지로 S오비탈이고, 그리고 부양자수가 1일 때는 S오비탈이고 공 모양이며, 그리고 부양자수가 1일 때는 P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P오비탈을 잘 보면은 양쪽으로 이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아령과 같다라고 해서 아령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P오비탈의 P는 프린시플에서 왔습니다. 자, 이번엔 주양자수가 3일 때 볼 겁니다. 주양자수가 3일 때는 부양자수가 0, 1, 2라는 값을 갖죠? 지금 부양자수가 0과 1일 때는 우리가 한번 봤어요. 오비탈의 모양이 둥근 모양, 즉 공 모양, 그리고 부양자수가 1일 때는 아령 모양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에 부양자수가 2일 때는 이런 모양들을 갖게 되는데, 선생님이 약간 나비 모양이 같아서 나비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얘를 부르는 따로 지칭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D오비탈에서 D는 디퓨즈에서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얘를 한번 섞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두고요. 우리가 현대 원자 모형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 그림을 가져다 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내용들은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주양자수 n이 1일 때 부양자수는 0이란 값을 갖는다고 했죠. 따라서 이 첫 번째 껍질, 주양자수가 1일 때 이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은 S오비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껍질에. 근데 그냥 S가 아니라 아까 전에 주양자수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양자수, 즉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고 오비탈의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이 S오비탈과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이 S오비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 지어줍니다. 따라 그냥 S가 아니라 1S라고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 1은 주양자수를 의미하고 뒤에 있는 알파벳 S는 부양자수, 즉 L은 0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껍질을 볼게요. 첫 번째 껍질은 1S밖에 없는 거죠, 오비탈이. 그럼 두 번째 껍질을 본다면 두 번째 껍질에서는 주양자수가 2, 그리고
부양자수가 0과 1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부양자수가 0이라는 거는 두 번째 껍질에도 S오비탈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앞에 숫자 2를 붙여줘서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1S오비탈과는 구분을 지어야겠죠? 그리고 부양자수가 1도 있기 때문에 부양자수가 1은 바로 P오비탈을 의미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오는 P오비탈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주양자수인 숫자 2를 붙이게 됩니다. 즉, 두 번째 껍질에는 ES라는 오비탈과 EP라는 오비탈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기 양자수까지 넣어야 하지만, 그래서 P오비탈이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까지 언급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뒤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껍질을 볼 겁니다. 세 번째 껍질은 주양자수가 3, 그리고 부양자수가 0, 1, 2라는 값을 갖습니다. 부양자수가 0일 때는 S오비탈, 그리고 나머지 1S와 2S 오비탈과 구분짓기 위해서 주양자수인 3을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3S 오비탈이죠. 그리고 부양자수가 1일 때는 P오비탈, 얘도 구분을 짓기 위해서 3P, 그리고 부양자수가 2일 때는 D오비탈, 얘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3D라고 적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질 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1S, 2S, 3S로 갈수록 오비탈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주양자수 부분에서도 설명했듯이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었죠. P오비탈도 마찬가지예요. 2P에서 3P로 넘어갈 때, 즉 주양자수가 커지니까 P오비탈의 크기도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S 오비탈인지 2S 오비탈인지 또는 3P 오비탈인지 정확하게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를 합쳐서 말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양자수가 결정이 됐다면 이 부양자수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자기 양자수도 결정이 됩니다. 자기 양자수는 부양자수가 L까지 때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의 그 정수값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자수가 3이란 값을 가지면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라는 값을 갖고, 부양자수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 양자수는 0. 부양자수가 1이라는 값을 가지면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정수값을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의 정수값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부양자수가 0일 때 우리는 얘를 S오비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때 가질 수 있는 자기양자수는 0입니다. 따라서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0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걸 의미하겠죠. 따라서 S오비탈의 종류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모형으로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해석하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과 관계없이 원자핵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S오비탈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S오비탈이 구 모형이 나왔다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구 모양이라는 거죠. 즉 점을 찍다 보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런 식으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즉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모두 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습니다. 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자체가 바로 오비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 모양이 나왔다는 것은 그 같은 면, 즉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은 모두 다 같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가지고 있다. 즉 원자핵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방향성이 없다. 어느 방향으로든 간에 거리만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방향성이 없다. 라고 의미합니다. 두 번째
걸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양자수가 1일 때, 즉 P오비탈일 때 가질 수 있는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1 값을 가질 수 있죠. 즉 오비탈의 방향이 몇 가지? 세 가지라는 걸 의미해요.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 방향으로 오비탈이 분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P오비탈은 X축으로 된 거, 그리고 Y축으로 방향이 이루어진 거, Z축으로 방향이 이루어진 거, 이 세 방향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P오비탈을 명칭하면은 PX오비탈, 두 번째 거는 PY오비탈, 그리고 Z축으로 되어 있는 거는 PZ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과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PX오비탈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한 이 정도 있다고 쳐요. X축으로. 그럼 여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좀 높죠? 그런데 PY오비탈은 같은 X축으로 같은 거리만큼 갔는데 여기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매우 낮죠. 요 면 안에 있어야지 90%인데 요 위치는 그 밖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PX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로브 안쪽에 있기 때문에 90% 이상이 됩니다. PZ오비탈도 X축으로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여기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10%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과 거리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봤던 S오비탈과는 다르죠. S오비탈은 방향이 아니라 거리에만 영향을 받았다면, 왜?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P오비탈은 종류가 세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르다. 더 P오비탈은 R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종류는 PX, PY, PZ, 즉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부양자수가 2일 때 D오비탈을 볼 겁니다. 부양자수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즉 5가지 방향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비탈을 가지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오비탈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두 번째 보이는 거는 dz제곱, 세 번째 보이는 거는 dyz, 그 yz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오비탈의 경우는 dxz,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dxy, 총 5가지의 오비탈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방향과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이번에는 부양자수가 3일 때 F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부양자수가 3이라는 것은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총 7가지의 자기양자수를 갖는다는 걸 의미하고, 자기양자수가 7가지이기 때문에 방향도 7가지로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F오비탈은 이렇게 7가지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과 거리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F오비탈까지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를 D오비탈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부양자수가 0일 때 자기양자수는 0, 하나, 즉 한 가지 방향. 부양자수가 1일 때 P오비탈일 때 방향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 방향. 부양자수가 2일 때, 즉 D오비탈일 때 자기양자수, 즉 오비탈의 방향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가지 방향. 그래서 각각 이런 방향의 오비탈이 배열이 되고,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고, 그리고 P오비탈은 X, PX,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되는 거는 PY, Z축 방향으로 있는 거는 PZ, 그리고 D오비탈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그리고 Z제곱 방향으로 있는 거는 DZ제곱 오비탈, YZ는 DYZ, XZ는 DXZ, XY는 DXY라는, 즉 S오비탈은 종류가 한 가지, P오비탈은 종류가 세 가지,
d 오비탈은 종류가 5가지, f 오비탈은 종류가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양자수, 즉 오비탈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 오비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과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전자의 스핀 방향을 결정하는 스핀자기 양자수가 있습니다. 이 스핀자기 양자수는 파울리 베타 원리가 발표된 이후 추가된 양자수인데요. 오비탈 내의 전자의 스핀을 구분하는 양자수로 사용이 됩니다. 이 스핀의 방향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내고요. 오른쪽 보이는 그림처럼 플러스 2분의 1은 보통 위로,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보통 아래의 스핀 방향을 의미합니다. 더 전자를 나타낼 때 화살표로 많이 나타내는데, 위로 나타내는 화살표는 전자가 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그런 스핀 방향을 의미하고요. 아래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은 전자가 스핀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스핀 방향은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같은 스핀 방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한 오비탈에 들어갈 때 전자의 스핀 방향이 화살표가 위쪽으로 된 거, 예를 들어서 s 오비탈이 있다. 여기에 전자가 이런 스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는 R을 넣은 거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그 전자배치 규칙이라는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배워볼 테니까 거기를 더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주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와 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 볼 겁니다. 주양자수가 1, 2, 3일 때 오비탈의 종류, 그리고 오비탈의 수, 최대 수용 전자 수를 볼 건데, 아까 전에 오비탈 1개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최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안 상태에서 한번 볼 겁니다. 주양자수가 1일 때는 오비탈의 종류는 1s가 있었고요. 그때 오비탈의 개수는 하나. 근데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갔으니까 전자는 2개. 자, 이번에는 주양자수가 2일 때 오비탈의 종류는 앞에 주양자수까지 붙여서 ES, EP, 그리고 EP의 경우는 EPX, EPY, EPZ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ES에 해당되는 거는 오비탈이 하나, EP에 해당되는 오비탈이 3개이기 때문에 총 오비탈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8개가 되겠죠. 주양자수가 3일 때는 오비탈의 종류가 3s, 3p, 3d가 있습니다. 근데 3s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 3p에 해당되는 거는 방향성까지 생각해서 3개, 3d에 해당되는 것도 방향성을 생각해서 5개가 있습니다. 더 총 오비탈의 개수는 9개가 되고, 이때 들어가는 최대 수용될 수 있는 전자수는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가 n일 때 오비탈의 수는 n제곱, 1일 때 1, 2일 때 2 곱하기 2에서 4, 3일 때 3 곱하기 3, 3의 제곱에서 9가 나오죠. 이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전자수는 2n 제곱, 각각 2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볼 건데요. 우리가 보호의 원자모형에서 현대의 원자모형으로 넘어가는 그 계기,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했던 그 양자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를 비교하면서 왜 현대 원자모형으로 넘어가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수소의 원자모형을 볼게요. 에너지 준위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에만 영향을 받는다. 원자핵도 중성자는 없고 양성자 하나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이 사이의 상호작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상호작용이 전자와 양성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비탈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그 껍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일 때는 그 안에 1s가 들어있고, 주양자수가 2일 때는 그 안에 2s와
2p 오비탈에 서로 에너지 준위가 동등하게 들어있습니다. 주양자수가 3일 때는 3s, 3p, 3d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가 동등하게 들어있고요. 주양자수 4일 때는 4s, 4p, 4d, 그리고 4f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가 동등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 크기를 보면은 1s가 에너지가 제일 낮고, 그리고 2s와 2p는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그리고 3s, 3p, 3d까지 에너지 준위가 같고, 그리고 4s, 4p, 4d, 4f까지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소 원자의 경우는 에너지 준위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렇죠.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그림을 보더라도 같은 주양자수를 가지면은 에너지 준위가 다 같다는 이러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가 2개 이상 들어있는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다전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뿐만 아니라 전자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전자 사이에 반발력도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전자 원자 중 가장 간단한 헬륨 원자로 보면은 전자가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뿐만 아니라 전자 2개 사이에 반발력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너지 준위를 결정할 때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오비탈의 모양, 즉 부양자수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은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껍질에는 1s 오비탈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원자에서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의 에너지가 동등했죠. 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전자 원자부터는 전자가 2개 이상이라서, 즉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오비탈에 들어가면서 이들 사이가 반발력에 의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주양자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양자수가 달라지면 이렇게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그렇죠.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껍질에는 3s 오비탈과 3p 오비탈, 그리고 3d 오비탈이 들어가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달라져요. 수소 원자에 비해서. 네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4s, 4p, 4d, 4f 오비탈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부등호를 나타내 보면 1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고 1s 오비탈,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그리고 3s가 오죠? 그리고 3p, 그리고 3d가 오는 것이 아니라 4s가 3d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고 했습니다. 4s, 그리고 3d, 그리고 4p,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됩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돼요. 이러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주양자수를 갖더라도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소 원자랑 많은 차이점이 있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즉 4가지 양자수, 그리고 오비탈에 따른 에너지 준위, 수소 원자일 때랑 다전자 원자일 때랑 비교해서 설명했었죠. 그럼 앞에서 배웠던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원자 모형의 한계, 다전자 원자의 선스펙트럼 설명 불가능했던 거, 그리고 선스펙트럼의 분리를 설명 불가능했던 거를 한번 현대 원자 모형으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부양자수, 즉 방위양자수를 말했을 때,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그 양자수를 말했을 때 같은 주양자수를 갖는 전자라도 오비탈의 모양이 다르면 에너지 준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 즉 이 3가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각 껍질에 따라 들어있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모두 동등했죠. 왜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추가되면서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준위 차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오비탈들, 같은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얘는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 얘는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럼 각각 수소 원자와 다전자 원자에 전자를 배치한 다음에 이 전자들의 전위에 의한 스펙트럼을 관찰해보면, 수소 원자의 경우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을 떨어질 때 어차피 3s에 전자가 들어가든지 3p에 들어가든지 3d에 들어가든지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즉 ES로 떨어지든지 EP로 떨어지든지 ES와 EP는 에너지 준위가 동등하기 때문에 세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 3s, 3p, 3d,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 ES, EP, 어디에서 시작되든 어디에서 끝나든 같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같은 파장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가지 선에 지키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4s에서 EP로 가던지 또는 4p에서 ES로 가던지 또는 4d에서 ES 또는 4d에서 EP로 가던지 어차피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들의 에너지 준위는 같고 네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던지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면 이렇게 같은 위치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에너지가 같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보어 같은 경우는 부양자 수를 만들 생각을 못했어요. 왜? 수소 원자만 연구했기 때문에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은 고려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N은 1, N은 2, N은 3, N은 4, 그리고 S오비탈, P오비탈 이런 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첫 번째 껍질은 K껍질, 두 번째 껍질은 L, 세 번째는 M, 네 번째는 N이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현대 원자 모형보다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그냥 K, L, M, N이라는 순서로 껍질을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K 껍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2개였어요. 그리고 L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의 개수는 8개였습니다. 현대 원자 모형의 그 오비탈 개념을 살짝 끌어다 놓으면은 K 껍질에는 지금 1s 하나만 들어가 있죠? 근데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L 껍질에는 지금 오비탈이 4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의 2배인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다. M 껍질에는 오비탈이 9개가 있죠? 따라서 18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N 껍질에는 여기 4F까지 합치면 4F는 7개의 전자를, 오비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7개의 오비탈까지 합치면 전자는 N 껍질에 32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일단 다전자 원자를 한 다음에 이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다전자 원자를 볼 건데요. 다전자 원자에서는 ES에서 1S로 전자가 전이되는 그 방출되는 에너지는 여기에 찍힌다고 하면은 EP에서 1S로 전자가 전이할 때 1S에서 2S에서 1S 그리고 EP에서 1S 얘네들은 이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확연하게 일단은 1S와 EP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죠. 따라서 이렇게 달리 찍혀야 됩니다. 근데 분해능이 좋지 않았던 보호 시대에는 얘를 그냥 한 줄로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근데 분해능이 발전하면서 다전자 원자를 다시 한번 관측을 해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보니까 하나의 굵은 선이 아니라 갈라져 있었다. 그래서 이런 갈라짐을 이렇게 오비탈로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s에서 1s로 떨어질 때 여기에 그 스펙트럼이 찍힌다면 3p에서 1s로 떨어질 때는 한 이쯤 찍히겠죠? 따라서 이 둘 3s에서 1s, 3p에서 1s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도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확실하게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다전자 원자라도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반발력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하고 리튬을 비교할 때도 수소의 ES 오비탈과 수소가 아니라 헬륨과 리튬을 비교할게요. 헬륨의 ES 오비탈과 리튬의 ES 오비탈의 에너지 진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에서 1s로 내려오는 거, 헬륨이 ES에서 1s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리튬이 ES에서 1s로 내려오는 거, 이 둘의 에너지 진위는 달라질 수 있겠죠. 다전자 원자라고 할지라도 그 전자의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즉 다전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른데 찍히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를 세볼게요. 첫 번째 껍질에는 1s 오비탈만 있으니까 전자가 2개.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두 번째 껍질은 1s와 2p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는 3d가 너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3s와 3p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8개. 그리고 네 번째 껍질에는 4s, 4p, 3d가 있기 때문에 18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전자가 288, 18, 18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이 개념 자체가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수소를 가지고 원자 모형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수소에 관련된 원자 모형을 다른 다전자 원자에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어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어떤 원자든 간에 K 껍질에는 2개, L 껍질에는 8개, M 껍질에는 18개, N 껍질에는 3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이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오비탈들의 에너지 진위가 달라지고 따라서 첫 번째 껍질에는 1s만 있으니까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2s하고 2p가 있기 때문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3s, 3p가 있기 때문에 전자 8개, 네 번째 껍질에는 4s, 4p, 3d가 있기 때문에 전자가 18개. 따라서 전자가 288, 18, 18 이런 개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 288, 18, 18이라는 거는 현대 원자 모형을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예요. 다만 어렵기 때문에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 원자 모형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전자 배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는 8개, 네 번째는 18개 들어간다 라고 배웠던 것 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껍질부터 다섯 번째 껍질까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데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건 1s, 두 번째로 2s, 그 다음에 3p, 3d, 1s, 2s, 2p, 3s, 그리고 3p 그리고 에너지가 역전되면서 4s, 3d, 그리고 4p, 그리고 또 에너지가 역전되면서 5s, 4d, 5p 이런 순서대로 전자들이 차곡차곡 배치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전자를 배치하는 거는 다음 강에서 설명할 건데 요 순서를 가지고 한번 전자를 배치해 볼 겁니다. 자,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줘서 고맙고요. 아이들이 답이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 제이 프롬프가 한 말인데, 선생님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수업을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